네, 안녕하세요. 일본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게 된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청년분들, 그리고 일본 현지 취업에 성공을 하셔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인사 노무 지식 강의입니다. 일본에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취업하는 청년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인사 노무 관련된 기본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 취업 시에 반드시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만 추려서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노동법이라는 가제를 붙여봤고요. 다음은 제 주요 이력입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1번 근로계약, 2번 부당해고, 3번 휴일 및 휴가, 4번 급여 퇴직금 그리고 세금, 마지막 5번 보험, 이렇게 5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수강생분들은 관심 있는 내용 먼저 클릭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근로계약인데요. 근로조건 명시와 무효인 노동계약, 이렇게 2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일본 노동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법과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종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노동법과 대한민국 노동법을 1대1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조건의 명시입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일본에서는 이를 노동조건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겸 노동조건통지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구두로 하는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노동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동조건통지서는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건통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될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본의 노동법인 노동기준법 제15조에서 이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을 보시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수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노동기준법 제15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기타 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근로계약서에 규정할 경우에는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8번부터 12번까지는 1번부터 7번을 모두 명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명시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적시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노동계약의 기간입니다. 일본 노동기준법 제14조에 보면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 상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3년이 상한이고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을 원할 수도 있겠죠. 계약 기간 첫날부터 산정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라고 하더라도 통산했을 때 그 근로기간이 총 5년을 넘어가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은 유기 노동계약을 갱신할 경우의 기준이고요. 네, 3번 근로장소 및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입니다. 머나먼 타국 일본까지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알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업무의 내용, 직무의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 구인 정보란에 직무가 제시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착해서 실제 담당하셔야 될 업무는 훨씬 세분화되어 있겠죠.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은 노동시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노동시간, 임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일본에서 노동조건통지서를 작성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일본 노동기준법 제32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주간 40시간, 하루에 8시간까지 법정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번외의 문제고요. 기본적인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 사이 시간에 자유롭게 부여돼서 쉴 수 있는 휴게 시간은 언제인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났으면 부여되는 휴일은 있는지, 휴일이 있다면 언제인지 이런 사항들이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5번은 임금인데요. 우리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 있죠.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그 임금 총액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계산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그 계산식,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 계산의 마감일은 언제고 임금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도 적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일자 급여 지급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전달 1일부터 10일까지를 임금 산정일로 삼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6번, 7번에서 승급 퇴직에 관한 사항까지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할 경우에는 명시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개 사항을 더 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퇴직금, 상여 임시 임금, 직장의 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퇴직금이 왜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 상여 임시 임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통념과 달리 이게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즉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할 경우 명시해야 될 사항으로 빠져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근로 조건들을 잘 명시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되도록 서면으로 교부받아서 보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용주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서면을 교부받아서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추후에 발생할 노동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그 노동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되는 것들이니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도 근로조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노동기준법의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휴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상당 부분 닮아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무효인 노동계약인데요. 그런데 노동조건 통지서에 사용자랑 근로자가 이런 내용을 넣고 싶다 해서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사가 서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겠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사용자가 일반적인 개개의 근로자보다는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한 내용을 압박한다면 사회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 근로자가 불만 없이 따르게 되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일본의 그 노동계약법 제7조에서는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규칙을 통보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12조에 보시면 고용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노동계약, 이건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고용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나 노동기준 통지서에 적시한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고용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고요. 일본 노동법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상리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 규범의 존재 형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노동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법관이 그 판단 준거로 삼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원이 2개, 3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법원이 서로 경합할 때 상위에 있는 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성문법, 자치규범, 노동관행의 순으로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성문법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노동법에 해당하는 노동계약법, 노동기준법이 될 거고요. 자치규범이라고 한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동관행이 그 마지막에 뒤따를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문서에 담겨져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관행으로서 법원성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문법, 자치규범, 노동관행 3가지 법원이 충돌할 때, 경합할 때 성문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고 성문법이 없으면 자치규범을 따르고 그것마저 없으면 노동관행에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치규범에 해당하는 노동조건통지서의 내용이 성문법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로 되고 상무법, 그러니까 노동계약법이나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효가 된 부분을 채우게 되는 거겠죠.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명시와 무효인 노동계약, 즉 근로계약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본 노동기준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다를 경우에는 또 즉시 노동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